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도 아니야. 자동차 산업협회장이라는 게 아니 부동산 협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요식업 협회장 식당 주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요식업 협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걸 또 인사수석 이것도 아니고 김현지한테 부탁한다? 김남국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김남국과 김현지를 다 잘라야지. 조세호 박나래 뉴스가 빵빵 터지는 거 보면 현지를 지금 덮어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또 김현지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 이상 찬성한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냐? 뭐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냐? 자,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결국 내란 특검도 6.5패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2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6번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상민 장관 1명만 발부받고 6.5패다. 6.5패다. 근데 혐의 및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냥 영장 판사가 보기에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는 되는데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거면 모르는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소명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혐의 및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영장을 썼다. 이런 말인데 이건 명백한 무능입니다. 명백한 무능. 내란 특검에 명백한 무능. 그러니까 무능인 건지 말도 안 되는 걸 일부러 하라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시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켜도 정상적인 검사나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말이 안 되는 영장 쳐가지고 기각이 이렇게 대거 당하고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최혜병 특검 10번 청구해가지고 1번 인용되고 9번 기각되고 이러면 일반적인 검사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면 당장 징계 먹고 쫓겨날 일이에요. 지금 이 특검은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야. 당장 징계받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사냥개로서 역할을 했는데 사냥개도 잘해도 소수로 들어가는데 못하면 소 정도가 아니에요. 오동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국회가 나서서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내란죄는 사면복권에서 제외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란죄 사면복권에서 제외하면 이게 뭐가 뭐 대단해져요? 더군다나 이거 위원 제청하면 이거 내란죄 당사자가 위원 제청하면 당연히 위원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인데 대통령 사면권을 이런 식으로 법으로 마음대로 제한할 수가 있나? 2차 특검 또 띄우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걸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 아니 그럼 아예 국회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사법부가 뭐 필요해? 이러니까 당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재판부 설치니 내란 전담 재판부니 이런 거는 삼권 분립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다. 사법부 독립을 제한하는 여지가 많아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다. 국민 염원에 역행한다. 뭐 이런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반대를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사건 종결 선고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키면 재판이 위헌성으로 중지될 텐데 그러면 오히려 재판 중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란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피고인들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법원에선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길 거고 헌재에서 이걸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법부 독립을 자기들 스스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법부 독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법원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죠. 내란 재판부 설치한다 그러면 재판 안 끝날 거다. 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6개월 성적표가 참담하고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재판부가 야밤 군사작전하듯 통과됐고 이것도 안보의 붕괴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있다. 결국 국민하고 전쟁하겠다는 얘기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는 거다.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내란만 가지고 그냥 주장창 내란 6시간 계엄한 거 가지고 1년 내내 내란 할 줄 아는 말이 내란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내란. 갖고 있는 도구가 망치밖에 없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구가 망치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못을 뽑는 거 빠루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다못해 뭐 드라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톱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있는 목수는 나무를 보고 생각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각을 해나가려거나 뭐 다양한 게 가능한데 들고 있는 게 오로지 망치밖에 없어. 그러면 뭐든지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얘들은 할 줄 아는 게 내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란이라고 몰아붙여야 돼. 이재명이 나치 정권이고 히틀러 총통을 꿈꾸고 있다. 진보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간첩 천국을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 대표죠. 이게 야당 대표지. 야당 대표가 투쟁을 해야지 야당 대표가 왜 사과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왜 반대층을 보고 정치를 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냐?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해야 된다. 그럴 거면 무슨 정치를 해? 방송을 하지 차라리. 국민 정체를 보고 할 거면. 정치라는 건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지지층에다 호소해서 지지층의 표를 얻어서 그쪽 정당의 공천을 받고 후보가 돼서 상대편,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편과 경쟁해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승리하는 거지. 전 국민을 상대로 뭐 호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이야? 정치인이? 정치인은 숙명적으로 절반의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욕 먹는 걸 두려워하면 정치를 하면 안 돼. 그럼 욕하면 사과해? 일진이 뭐라고 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거야? 힘센 놈한테 무조건 사과해야 되겠네? 아니, 왜 남의 가정을 챙겨? 내 가정부터 챙겨야지. 우리 집 마누라와 우리 집, 애들, 울고 있는 애들과 와이프를 챙겨야지. 왜 남의 집 가가지고 거기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냐고. 아들이 밖에 가서 싸우고 왔는데 그쪽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애들은 야, 이 새끼야, 너 왜 싸우고 왔어? 그러고 두드려 패고. 그게 부모야? 일단 자기 아이의 편을 들어줘야지. 그리고 애 얘기를 들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좀 얘기 듣고 편을 들어주는 게 부모지.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게 올바른 자세야? 조중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조중동이 하는 얘기가 지금 너네 애가 잘못했는지부터 따져보고 걔를 혼내고 상대방 부모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지금 그게 조중동이 하는 씹선비질인데 조중동은 근데 왜 그걸 저쪽한테는 얘기를 못해? 민주당 보고는 찍소리도 못하잖아. 힘 있는 놈한테는 그 말을 못해. 힘 없는 놈이 무릎 꿇어라. 그거 아니야. 민주당 보고 중도하라 그래. 민주당한테는 중도니 뭐니. 민주당은 진작부터 그쪽은 개딸이니 뭐니. 이 사람들은 한 20년 전부터 조중동 안 보고 조중동 절독하고 조중동 신경도 안 쓰니까 아예 거긴 먹히지가 않아. 그나마 우리가 좀 봐주니까 우리한테만 씹선비질을 하는데 이제 조중동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늙은 무당의 방울소리 같은 그런 쌀알 튀기는 소리 같은 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는 우리 지지층을 보고 해야지. 우리 지지층이 울고 있고 우리 지지층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달래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 말도 안 되게 저쪽 가가지고 엉겨붙어가지고 거기서 표가 나오나?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지. 국힘 지지층에서는 계엄 적절하다는 게 70%라는 거 아니에요? 70%. 사과 반대하는 건 75%고 이 모든 저희가 한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건 지금 리서치뷰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전체 조사를 하면 사과해야 된다는 게 한 60%, 57%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전체고 그 저쪽 지지층들은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그러지. 걔네들은 90% 이상 사과해야 된다 그러지. 근데 왜 그 말을 들어? 그래서 장기홍 대표가 사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고 안 했고 그래서 다수는 침묵했는데 한 뭐 30명 정도 지금 뭐 사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사과는 그래서 이것도 타이밍상 이건 이런 짓을 해야 됐나 싶긴 한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문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사과문이라기보다는 계엄을 막지 못하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 정권에 넘어가게 됐고 민주당 정권이 하는 폭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요 25명 요 놈들이 한 사과하고는 좀 달라요. 요 놈들은
비상계엄 뭐 성찰과 반성 어쩌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지들이 지난 1년 동안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웠어? 뒷구멍에서 헛소리만 하고 당 깨지기만 바라고 패스트트랙에서 나경원, 황교안 실형받아라 그러고 추경호도 구속됐으면 하고 이런 짓거리 했던 놈들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비리 의혹을 자기들이 사죄한다고 했던 작자들인데 지금 다 얼굴 한번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둘 남아있어, 한둘. 그나마 저기서 제일 버티고 있던 권성동은 지금 구속됐어. 권성동은 왜 안 들어가나 했더니 역시 구속됐어요.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권성동 구속됐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그 헌재에서 지금 정청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 김남국 현지 누나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고발하겠다. 강훈식, 김현지, 문진석, 김남국.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김현지가 지금 제1부속실장인데 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일정 챙기는 자리예요. 제1부속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잡무를 전담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무가 있고 정무에 대한 거는 이제 수석들과 뭐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해가지고 3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하는 거고 이 부속실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개인 일정, 잡무 뭐 이런 그야말로 비서 역할을 하는 데가 부속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같은 거는 전혀 부속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쪽에 다 인사 수석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인사를 그것도 민간 기업이야. 그 민간 자리예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도 아니야. 자동차 산업협회장이라는 게 협회장이니까 협회장은 당연히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게 협회장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 협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요식업 협회장 식당 주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요식업 협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동차 산업협회는 자동차 산업이란 게 워낙 또 규제가 있고 산업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원래는 그 자동차 산업에서 고위직 했던 사장이나 뭐 임원했던 사람들, 고위직 나이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하는 현대 대우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던 자리였는데 현대 기아차가 그냥 다 지금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건 별 의미가 없다. 현대에서 또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현대 그냥 그런 거고 좀 애매하다. 이러니까 차라리 산업부 출신들이 오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한 10몇 년 전부터는 산업부 고위직 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와서 2, 3년 맞는 자리라는 거죠. 연봉 한 3억 정도 받는.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걸 또 인사수석 이것도 아니고 김현지한테 부탁한다? 강훈식한테 부탁해도 마찬가지예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김현지한테 부탁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원내 수석 부대표는 사실상 그 대통령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원내 수석은 뭐 모든 그 원내 업무를 다 총괄하고 원내 대표는 그야말로 원내 수석이 가서 협의 다 해오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굵은 것만 몇 가지 정리하고 원내 대표끼리 만나서 그러지 실제로 원내 수석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내 수석이 엄청나게 센 자리예요. 국회에서. 예결위원장, 원내 수석 요 자리가 사실상 웬만한 상임위원장보다 더 센 자리예요. 근데 그 원내 수석이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직접 부탁도 못 해. 그래서 남국이한테 부탁을 해. 디지털 비서관인. 남국아, 이거 좀 얘기 좀 잘 좀 해줘. 그거 당연히 김현지한테 부탁해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딱 알아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그 코인으로 그렇게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간 게,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어떤 배경인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런 얘기들로 어제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 아는 얘기는 훨씬 많은데, 이쪽과 관련해서 훨씬 많은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뭐 눈에 확 띄잖아요? 문자로 서로 주고받는데 뭐 너무 명백한데 뭐.
아니 그리고 김병기는 왜 인사청탁한 문진석의 경고를 해? 어? 아니 저게 대표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대표적인. 대통령실도 경고하고 김병기도 경고하고 경고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너무 실세가 같이 있는 거야. 이 경고가 아니고 수사를 했다면 큰일 나는 거야. 문진석 김남국이 지금 권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정권 말기에 나오는 현상인데, 정권 말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정권 말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남국이 이재명한테 차지하는 지위와 장경태가 정청래하고 차지하는 지위가 굉장히 유사하다. 김남국이 이재명 중대 후배입니다. 중대 후배. 그리고 그래서 중대의 그 7인회, 중대가 많이 섞여 있는 7인회, 거기 핵심 멤버였고, 수행실장도 하지 않았어요? 김남국이? 이재명? 선거 때 수행실장 했었잖아. 그러니까 수행비서 한 거잖아, 수행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장경태 사건은 사실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작년 2024년 10월에, 계엄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2024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2024년 10월에 있었던 일을 그때 그냥 그 피해자인 여성이 그냥 덮으려고 해가지고 당시 TV조선도 보도를 못하고 영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도하면 또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불거졌냐? 올해 10월에 작년에 그때 여자 셋과 이 남자 비서관 하나, 이 남자 비서관은 이게 이준석 의원실이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실에 있는 남자 비서관이 자기 의원실에 있는 여비서들 3명을 데리고 술을 먹다가 장경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국정감사 기간 중이에요. 의원님 여기 저희 분위기 좋으니까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장경태가 와가지고 거기서 오자마자 쭈물떡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2명의 여자가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 이 여자들이, 그리고 이 피해자 여성이 어머 이 사람 손 왜 여기 와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막 다 녹음이 돼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올해 10월에 그러니까 지금 2달 전입니다. 올해 10월에 그 비서관, 그 남자 비서관이 이 장경태가 쭈물떡댔던 여비서를 강간을 하려다가, 역시 술 먹여놓고, 근데 이제 장경태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 비서관이 강제추행 정도가 아니라 준강간을 하려다가 이게 뭐 실패해가지고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서관을. 그러니까 이게 딱 행태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박원순 때도 똑같아요. 박원순 때도 박원순이 이렇게 계속 찝쩍 된다는 거를 그 비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원순 비서실에 있던 비서관 하나가 이 여자를 강간을 하려다가 말았던가 뭐 해가지고 그게 먼저 터졌어요. 그게 먼저 터지면서 박원순께 나중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이 장경태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금 1년 동안 이게 찝찝하니까 그 사이에 장경태는 계속 그놈 누구야, 그 남자 어떤 놈이야,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피해자 남친이라고 하는 사람 사진을 보내면서 이놈 맞지? 자기 막 뒷덜미 잡은 사람이 이놈 맞지? 그래서 이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대문구청에 있는 보좌진이니까 동대문구 의원 아니에요. 동대문구 국회의원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압박하겠다 뭐 이러고 불이익을 시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너무 유사하다. 한 번 있었던 사건을 더 큰 걸로 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강제추행 사건을 강간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준석 비서관은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보좌진 중에 성비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직권 면직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보좌진 신규 채용한다. 저게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비서관. 고소당해가지고 잘린 게. 근데 이거 옛날부터 운동권에서 무슨 이런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 꼭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성적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놈이 또 문제를 삼아. 그래가지고 이상한 여자를 만들어. 그런데 어찌됐건 장경태는 지금 박원순의 길로 가고 있다. 박원순 오거돈의 길이죠. 오거돈이 고소했다가 무고까지
해가지고 처벌받았으니까 이거 뭐 경찰은 장경태까지 고소한 이상 빨리 수사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질질 끄다간 진짜 욕 먹으니까. 그래서 고소인 조사 이미 했고 이쯤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오늘쯤 되면 아마 고소인 같이 있었던 여직원들 여자 비서진들 2명 그리고 남자친구 이 덜미 잡았다고 하고 뭐 남의 여자친구하고 뭐 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 나오는 그 사람 조사 그리고 지금 직권 면직된 그 비서관 강간까지 하려고 했던 그 비서관까지 아마 다 수사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조사 끝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장경태 부르면 끝나. 뭘 더 필요해? 그게. 무슨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그 이후에 장경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피해자 남친 뭐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건 이제 추가로 고소하겠지. 그 남친이. 직권남용 내지는 뭐 다른 걸로. 그러니까 장경태가 오히려 사퇴하고 탈당하고 내가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어쩌저쩌 했으면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끌면서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본인 시당위원장 자리를 지켜보겠다. 이것도 시당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했겠죠. 네가 그거 지켜야지. 네가 만일에 지금 나가면 시당위원장 뺏긴다. 뭐 이럴까봐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오래 못 가요. 연말 안에 결판 나요. 연말 안에. 이 정도로 빨리 수사가 진행되면. 그러니까 그 중강제 추행 사건은 뭐 여성 청소년에서 하겠죠. 서울경찰청 여청 쪽에서 할 거고 무고 폭행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거는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는데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할 게 없어. 이쪽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무고니 뭐니 이건 다 당연히 무고가 되니까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무고니까 지금 본인이 계속 우기면 결국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무조건 가겠죠. 그러면 의원직 날아갑니다. 자, 장경태 성추행 의혹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경태가 뭐 아니라고 그러고 맞고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뭐 꼼짝 마라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TV조선이 작심하고 이 피해자까지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신체 접촉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 뭐 아니 왜 거기에 라는 말까지 다 들어있다. 안 돼요라는 말까지 다 녹음돼 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자 비서관들 2명이 다 그걸 목격했다. 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남친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지금 봤단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의 그 추행 의혹은 CCTV 하나 정도만 있어도 대개는 그냥 피해자의 진술과 CCTV만 있어도 그냥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영상, CCTV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 비서관들 2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남자친구가 장경태의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이준석 의원실에 있는 다른 보좌관이 그 목덜미를 잡고 남자친구는 찍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본 사람이 2이 아니라 4이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혼자만 부인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5사람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꼼짝 마라.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도 분명히 있었다. 그랬는데 장경태는 거기에 대해서 대본에 따라서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 아니 대본에 따라서 연출이 됐건 어쨌건 간에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대본에 따라 연출되면 진실이 아닌 걸 진실로 만드나? 피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거나 만진 적이 없다.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저렇게 자꾸 말을 꼬아.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하다. 대본에 따라 연출이 됐건 안 됐건 중요한 건 진실인데 진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하다 그러는데 이미 고소인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했고 그리고 2차 가해 혐의까지 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 SNS 대화 내역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과 나눴던 SNS 대화 내역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비서관 2과 서로 이제 단톡방에서 나눴던 얘기들까지 다 지금 제출이 됐고 통화 녹음 같은 것들도 돼 있고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신변 보호 조치까지 했다는 거죠. 경찰이. 그리고 지금 이미 아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비서관들 조사도 다 마친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던 비서관들 조사와 그 남자친구 이 영상을 찍었던 남자친구까지 모두 조사가 마무리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장경태는 뭐 심지어는 이놈 맞지 하는 것까지 다 지금 털리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여기는 장경태 사무실 앞에 가서 의원 사무실 앞에 동대문에 있는 가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 간담회다라고 해서 비판 회견을 하고 있다. 꽃뱀론이 그러니까 장경태가 평소 했던 말이 너무 자신의 행동하고 반대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장경태가 평소 했던 말로 장경태를 비난하면 돼요. 성폭력 피해 2020년 6월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해 2차 가해 행위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장경태가 하고 있는 짓이 이 2차 가해죠. 무고라고 고소하고 그 피해자 공개하고 피해자 남자친구까지 무슨 데이트 폭력이니 어쩌니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2020년 5월엔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 특별법의 무고죄 조항이 여성 피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소위 꽃뱀론이라며 저급한 인식이다라고 비난했던 적도 있다. 아주 그냥 본인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뒤집어서 장경태한테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경태와 김남국 지금 민주당에서 양쪽 진영의 어떤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나이도 김남국이 한 살 많더라고 장경태보다 42, 43 그래가지고 나이도 비슷한데 김남국도 코인 사태만 없었으면 이번에 재선 됐었겠죠. 근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다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재명의 그야말로 이재명의 아주 최측근 중에 하나인 거죠. 이재명의 수행실장을 했었고 중대 후배고 뭐 이러니까 아주 그냥 이재명이 그 대선 시작한 초기부터 옆에서 착 붙어서 7인에 뭐 어쩌고 했던 그게 김남국인데 김남국과 문진석 지금 원내 수석부대표인 문진석도 역시 또 중대 출신이고 그 7인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진석이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남국아 네가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얘기가 결국 이제 김현지한테 얘기해달라는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현지 누나한테 얘기할게요. 훈시경한테도 얘기할게요. 훈시경은 뭐 얘기 하나만 하지 강훈식이 반대할까봐 자기가 얘기를 못한다는 거니까 결국 강훈식보다 더 센 김현지한테 얘기해달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전체 문장 취지를 보면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아니 문진석과 김남국이 나눈 대화를 한번 봐봐. 저 내용을 보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달라. 누구한테 추천하라는 거야? 강훈식이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근데 그 말은 결국 김현지한테 추천해달란 말이고 김남국도 그 말을 알아듣고 예 알았어요.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훈시경한테도 얘기할게요. 서열이 김현지가 위고 강훈식은 그 다음이야. 아니 그리고 이미 강훈식이 이미 국회에서 내가 실세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자기가 실세가 아니란 얘기죠. 세상에 어떤 실세가 내가 실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실세라는 게 뭐야? 겉으로 갖고 있는 직함보다 실제 권력이 센 게 실세예요. 겉으로 갖고 있는 직함이 아니 대법원장이 내가 대법원에서 실세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안 하지? 대통령이 내가 실세입니다 그런 말을 해? 할 필요가 없잖아. 대통령인데. 그 미친 거지. 대통령이 내가 실세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실세가 아닌 거지. 왕이 내가 실세야. 내가 다 결정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왕이 아닌 거야. 허수아비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재섭이나 이준석은 장경태나 김남국 비판 좀 해라. 지금 장동혁 대표 그만 흔들고. 김재섭이나 이준석은 니네가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거면 과거 아무리 베프라고 그래도 이 문제에 그럼 이준석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자기 방 비서관이고 자기 방 비서관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직접 연루돼 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내용을. 더군다나 그 비서관이 지금 장경태를 불러냈으니까 그 비서관이 이준석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자기네 비서실 술 먹고 있는 거를 장경태를 거기 불러서 끼워? 이게 말이 돼? 아니 만일에 작년에 그런 사태가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걸 이준석이 알았다면 제일 먼저 이 비서관부터 잘라야지. 너는 남의 의원하고 내통하냐? 걔를 불러다가 얘네들하고 하다가 또 그런 사고까지 났으면 그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되지. 그걸 놔뒀다는 건 이준석이 뭔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거나 모든 걸 알면서도 용서하는 사이거나 그런 거죠. 지금 하여간 지금 요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연예인 뉴스가 조세호 박나래 뉴스가 빵빵 터지는 거 보면 현지를 지금 덮어야 되는 거야. 결국
이 모든 게 현지를 덮기 위한 김남국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김남국과 김현지를 다 잘라야지. 강훈식까지는 못 강훈식은 비서실장이니까 강훈식을 자르면 비서실 자체가 날아가니까 강훈식은 못 자르더라도 김남국과 김현지를 다 잘라야지. 김현지는 해명한답시고 나는 김남국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나도 당황스럽다. 부탁받은 적 없다. 이래버리고 아니 대통령실에서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이 임명하지도 않고 원래 그 협회장이란 자리는 협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임명하는 그 뽑는 자리지 대통령실이 뽑는 자리도 아닌 거를 이렇게 부탁하고 얘기할 정도면 대통령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오죽하겠냐고요. 그건 이미 자기들끼리 다 쭈물떡 다 하는 거지. 김남국은 그냥 바로 자르고 꼬리 자르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인데 아니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이걸 부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문진석이 부탁을 했겠지만 그 문진석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장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고발해야지. 그 사람이 청탁한 거 아니에요, 문진석한테. 이게 청탁금지법이야. 문진석이 김남국한테 한 것도 청탁이지만 이 후보자 본인 그 협회장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문진석인 공무원인 문진석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문진석한테 부탁한 거 요게 부정청탁이에요. 그리고 문진석이 김남국한테 한 것도 부정청탁이고 그리고 김남국이 김현지나 강훈식한테 얘기를 했다면 현지 누나하고 훈시경한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했다면 전부 다 부정청탁이야. 근데 지금 문진석은 이 몇 개라도 할 말 없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김현지는 사과가 아니라 자긴 유탄 맞았대. 인사권이 있냐고 묻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니지. 제1부속실장이 무슨 인사권이 있어. 이러면 인사수석은 뭐가 돼? 아니 지금 이 정부에 인사수석이 있기는 있나? 인사수석이라는 게 있다가 없다가 하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그냥 김현지 변명할 딱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물었나 했더니 대통령실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 A 그거 아니다. 이게 답이야? A 그거 아니다가 답이야? 알면서 왜 물어? 그런 뜻 아니야? A 그거 아니다는? 그러면서 김남국이 비서관을 그만둔 걸 기사 뜨고 봤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인사 다 하면서 김남국 인사 사직하는 거는 몰랐다고? 유탄을 맞긴 무슨 유탄을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지금 장경태와 김남국은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EU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것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인 것처럼 그렇게 다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죠.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장경태, 김남국이 펼치고 있는 것도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부 분열, 사실 이 정권은 내부 분열로 박살나지 외부에서 야당이 잘해갖고 박살나지 않아요. 역대 뭐 모든 정권이 다 그런 길을 걸어왔죠. 내부 분열로 박살이 나왔지. 뭐 그냥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한동훈과의 내부 분열로 박살이 났지. 뭐 외부에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보면 지지층들이 전부 가서 정청래 규탄하고 있어요. 오늘 중앙위 뭐에서 1인 1표제 통과시키겠다. 그랬더니 뭐 78만 명이 80만 명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8월 20일과 21일, 8월 19일과 20일 정청래 되자마자 전남에서 하루에 30만이 늘어나고 전북에서 하루에 35만이 늘어나는데 이게 정상적인 당원이냐? 유령 당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원들 숫자가 정청래 된 이후에 급격히 부풀려졌는데 이게 다 유령 당원 아니냐? 자, 지금 마지막 뉴스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작자들, 장동혁이 내란몰이의 민생 파탄이다라고 중국인 간첩이나 막아라라고 얘기하고 결국 사과를 거부했죠. 사과를 거부했는데 지금 뭐 좌파들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마치 장동혁이 끝났다, 살았다 김종혁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동혁 한 언론의 공격이 무색하다라고 할 정도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수개월째 대권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재명도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당내에서도 이재명을 흔들고 난리를 쳤었지만 결국 이재명이 대선주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결국 대권을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지지율이 받쳐줘서 그런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당내에서 무슨 의원들이 조금 더 붙네 덜 붙네, 중앙일보 기사는 가관이야. 아주 당내 아무 의원도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사과하자 그러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었어야지. 지금 20몇 명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했네 어쩌네 하지만 모양새가 그렇게 비춰져서 그런데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장동혁 대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침 그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떼거리로 다 사과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당 현역 의원들의 4분의 1 정도만 이 소위 말하는 사과, 조중동이 얘기하는 사과에 동조한 거지 원내대표단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명으로 부풀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은 확고하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재선이고 그것도 보궐선거 재선이기 때문에 1.5선이니까 아무래도 당내 다선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약간 그렇게 살갑고 한몸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원들하고 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국민적 인기가 있으니까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원로들이 붙어가지고 다카이치 총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드 치고 보호하고 그 아소다로니 뭐니 하는 전직 총재들이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든든한 것처럼 장동혁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혁도 지금 우리 당원들 그리고 보수 우파 지지층, 자유우파 지지층들이 전부 똘똘 뭉쳐서 장동혁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무슨 장성철이니 무슨 김종혁이냐는 정말 당에 이름도 잘 모르는, 지지도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이런 떨거지들이 무슨 당을 흔들었다고 해서 흔들립니까? 한동훈도 마음이야 지금 당 흔들고 해서 비대위 체제 만들고 자기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지금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일대오 똘똘 뭉쳐서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최우선적인 걸 해야지 당내 분란이나 여기에 전혀 관심 가지셔서는 안 되고 12월 달에 단계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동훈은 탈당밖에는 답이 없다. 지금 한동훈계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건, 추경호 영장 사건 요 두 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도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가 명백했었는데 패스트트랙에서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안 받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안 받고 추경호 영장 사건도 추경호 의원이 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한가발계의 의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영장이 안 나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힘 내부 사람들은 추경호 의원 영장이 나올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 왜 나올 거라고 봤냐? 조경태니 그리고 김예진이 이런 한가발계의 몇몇 의원들이 가가지고 추경호 의원 때문에 실제로 이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게 방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받았다는 진술이 꽤 여러 명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 이 영장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가발계 이놈들은 어떻게 하면 당을 흔들고 깨고 해가지고 지들이 당권을 먹을 거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대표적인 내부 배신자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야말로 단계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 중에 이제 한동훈 계라가 명확한 분들은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부 당원 가입을 하셔서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 경선 여기에도 지금 당원의 퍼센티지를 70%로 올린다고 하니까 당원 가입을 해서 투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네. 지금 그 패스트트랙과 추경호 영장 요걸 사태로 추경호 의원 영장이 많이 발부됐으면 진짜 장동혁 대표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고
지금 무슨 갤럽 조사 좌파들도 신뢰 안 합니다. 좌파들도 갤럽 조사 이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인용 안 해요. 아니 국민들이 느끼는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론의 흐름하고 매번 반대돼. 튀어. 그게 믿을 수 있는 결과예요? 믿을 수 없는 거지? 아니 좌파 쪽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50% 초반인데 갤럽만 62%가 나와.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정당 지지도 추이도 모든 ARS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 추이가 지금 이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갤럽은 20% 차이가 나. 그게 믿을 수가 있어요? 웬만큼 튀어야지 여론조사라고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갤럽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갤럽을 왜 믿냐고 이거 봐라 그러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쫙 보여주고 비공개에서 설득시켰다는 건데 지금 뭐 국힘 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만 믿고 가야 된다. 아니 신동욱 의원조차도 처음에 무슨 사과 어쩌고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싹 접고 사과에 전혀 동조 안 했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당원 가입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보여줘야 된다. 지난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를 찍어서 만드신 분들은 당원 뭐 탈당하거나 그러신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계 사태로 12월에 확실하게 이 썩은 이빨을 뽑아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이거를 하겠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특히 뭐 법원장 회의, 법관 회의 아주 일치된 목소리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래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법안 요거를 법사위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좀 신중히 검토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드라이브를 가장 세게 걸었던 게 추미애인데 추미애가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역대 법사위원장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더 설치고 나서는 바람에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이번 국회를 2025년 정기국회는 법사위원장의 시대였다라고 할 정도로 설치고 나섰죠. 그러더니만 내려놓는데요. 내려놓는다는 게 결국 경기지사 출마하겠다는 건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 자기 홍보를 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홍보를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 연말 본회의까지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전국이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이 쟁점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국힘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겠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오늘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저것도 문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통과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만 처리할 것이다. 주호영도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충분하고 뭐 이런 식의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대구시장 출마는 가급적 빠르게 내년 초에 결심하겠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 출마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주호영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하여간 이 정치의 고비고비마다 저런 자세를 늘 견지해왔어요. 지금 사법부에서 법원장 회의 후에 법관 대표회의까지 했는데 이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 편을 들어왔었는데 법관 대표회의마저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판사들이 빡쳐가지고 그냥 재판 재개해버리면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리면
내란 전담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내란 재판은 어차피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데 그거 갑자기 내란 재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1심 판결하던 거를 가져다가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그 주호영이나 지금 이 한가발개가 여태까지 떠들어낸 건 전부 한동훈의 12월 단계 조사 이걸 막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판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썼던 건데 결국 이게 지금 힘이 쭉 빠지고 있죠. 그리고 뭐 조중동이 사설로 공격을 해대도 이제 더 이상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조중동의 위협이나 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진작부터 조중동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좌파들은 눈도 깜짝 안 하죠. 조중동을 가장 확실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조중동을 안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건 간에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중동이 아무리 뭐 사설을 쓰고 뭘 해도 자유우파 국민들도 조중동을 안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십선비질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유우파는 자유우파 이 유튜브 여기에 상당 부분 동조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이 국힘이 이렇게 질이 멸렬해진 데는 이 조중동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고비고비마다 국힘 세력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왔다. 중도 어쩌고 하면서 지리멸렬하게 해왔다.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호영의 발언이나 이걸 띄워주는 거 다 MBC나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주호영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윤한홍은 한번 떠들어댔다가 당원들한테 지금 온갖 폭격을 당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닫았는데 또 주호영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권영진도 드러냈다가 성향을 드러냈다가 지금 완전 두드려 맞아가지고 권영진은 특히나 이재명 탄원서 제출한 거 그걸 보고는 온 국민들이 지금 자유파 국민들이 전부 분노에 차서 권영진을 끌어내려야 된다. 권영진, 윤한홍, 주호영을 끌어내려야 국힘이 바로 설 수 있다. 특히나 국힘의 영남권 의원들이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맥을 제대로 못 추는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 이런 그 근간에는 주호영 같은 작자가 육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지켜서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주호영을 다음 총선에서는 낙천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재명이 갑자기 정원호를 띄우기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김현지가 낙점했냐? 이재명의 정원호 띄우기는 선거 개입의 신호탄이다. 선관위 이 사안을 엄중히 봐야 된다. 갑자기 트위터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 근데 이 정원호를 띄운 이 글로 인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정원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과 강훈식이 내년에 서울시장 안 나가는 건 확실해졌다.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는 거죠. 이재명이 정원호를 이렇게 띄운다는 걸 보면 김민석과 강훈식이 내년에 서울시장 나가지는 않는다. 이건 확실해졌다. 이제 그냥 정원호, 박주민 무슨 전현희 이런 급들에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당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박용만을 데려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박용만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게 확실해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국힘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김현지, 김남국을 감찰했는데 인사 내용 전달이 없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자빠져 있네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럼 전달을 어떻게 하는데? 문자로 해? 말로 하는데 안 했다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인사청탁한 문진석은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하고 거치 결정은 김병기에게 넘겼다. 결국 김남국과 문진석을 사퇴시키고 이쪽은 그냥 끝내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 이건 수사를 해야죠. 이 부탁한 사람,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제일 큰 범죄 아니야? 나 이거 해달라고 청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하여간 부탁 자체가 부정청탁이니까 이 청탁한 사람부터 불러다가 조사를 해봐야지. 국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성호, 강훈식, 김현지 등을 직권남용, 인사청탁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장경태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장경태는 근데 갑자기 황당하게 인스타에 무슨 생일 케이크를 올리면서 사람 가려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들이 다 꼰대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못된 자리 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죠? 처음엔 화도 나고 황당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지 했지만 마음이 위축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만졌나 안 만졌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안 만졌어요 라는 말은 안 해. 그건 지금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 세상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좀 천천히 가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리석고 한가한 사고였다. 분에 넘치는 소중한 격려를 많이 받았다. 어쩌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뇌구조가 진짜 다른 거 아닌가 싶은 게 저게 지금 좌파의 실수는 성폭행, 음주운전, 살인 이 정도 돼야 실수고 아니 지금 그 피해자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신변보호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쯤 되면 장경태는 이미 피의자죠. 확실한 피의자고 그런데 무고로 했다. 이게 무고로 고소한 것 때문에 장경태는 결국 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가면 벌금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인하면서 계속 버티면 실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무고로까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실형 아니면 무죄인데 실형 아니면 무죄인데 지금 봤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통 CCTV 하나만 있어도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건 CCTV의 현장 영상에 피해자 진술 아주 구체적 진술에 앞에 있었던 두 사람이나 되는 여성 피해자 여성 비서관들이 그걸 봤다. 너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피해자가 이분 손 왜 여기에 이런 말까지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2차 가해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법을 장경태가 공동 발의했다는 것도 골 때리죠. 장경태는 트라우마니 어쩌니 해서 고소인 측에서는 피해자 행세를 한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현주는 또 섣부른 옹호하면 2차 가해 나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장경태를 옹호하다가는 민주당이 박살난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장경태가 정청래와 어느 정도 친하냐? 그야말로 최민희하고 장경태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편을 쓴 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뛴 게 최민희하고 장경태이기 때문에 최민희가 오른팔 장경태가 왼팔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청래의 가장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장경태한테 지금 갑자기 1년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터지면서 이렇게 사태가 발전하니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누군가가 서로 지금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김남국이 딱 터지고 나니까 현지 누나 이 김남국이 터지고 나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사생결단한 명청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는 지금 정말 치열하게 물밑에서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 지금 정청래가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이 서울을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서울시당 위원장 이 자리를 맡고 있는 장경태를 어떻게든 날려야 정청래의 힘이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국힘하고 달라서 민주당 쪽 서울시당 위원장은 실제로 구청장들 선거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특히나 25개 구에서 한 15개 구 정도는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15개 구청장 중에 한 대여섯 개 구청장을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장경태 위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장경태가 어떻게든 이 공천할 때까지 버텨가지고 공천을 마치고 나가려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그리고 정청래가 그걸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김현지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 이상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냐? 초중고는 도대체 어디 나오고 어떻게 뭐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냐? 조진웅도 과거가 다 까이는데 김현지의 과거는 왜 공개가 안 되느냐? 더군다나 1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비서관인데, 자, 통일교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을 지원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근거가 그때 대선 전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통일교 행사에 와서 윤 대통령을 만났었다. 당시 후보였죠. 윤 대통령을 만났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위성락 김현종은 이재명 캠프였는데 위성락 김현종도 펜스를 만났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통일교가 윤 대통령만 만나게 해줬다라는 것도 아니고, 위성락 김현종은 이재명 캠프 외교 뭐 이런 참모 그런 입장에서 만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으로서 펜스와 환담을 나눴다라는 식으로 사진을 올리고 그 당시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통일교가 양쪽 다 했는데 왜 국힘만 기소했느냐라는 걸 놓고 그 특검의 편파 수사, 편파 조사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친명 전 의원이 통일교 3인자한테 당직을 맡겼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현역 신절에 친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 A씨 역할이 되고 있는데, 2016년에 초선 시절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아왔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2명은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경배 인사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 현금과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역 의원 2명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A 의원은 현금 4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고급 시계를 받았고, B 의원은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건데, 뭐 이러면 권성동 의원 구속된 걸로 봐서는 이 둘도 구속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근데 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진술이 다 나왔는데도 특검이 외면했다라고 한다면 특검은 이건 직무유기로 바로 고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통일교 내부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윤 씨의 수첩 내용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 윤영호가 자기 재판에서 이걸 다 자세히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내일이네요. 내일 결심 공판에서 자세히 말하겠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한테 돈 준 거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 여럿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건데, 누구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영호가 감사, 뭐뭐 장관,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누구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고, 보수에선 누구 의원들,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어서 진보와 보수 양쪽에 기반을 닦았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아직 특검팀 조사를 안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특검은 통일교가 여당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양쪽 다 했으면 어느 쪽은 수사 대상이고 어느 쪽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없이 자기들이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서 딴 데다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공범도 아닌데 이런 사건은 수사해놓고 지금 이 국힘을 기소하면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권성동은 김건희하고 관련이 있어서 구속했냐? 그냥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는 걸로 구속했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국힘 공격을 위한 특검이냐? 이런 짓 하다가 이 특검들 지금 특검 수사 12월 28일에 끝나자마자부터 아마 바로 새해 벽두부터 특검을 특검하라 해서 특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을 결국 55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54.9.
기가 막힌 숫자네요. 54.9. 민주당은 44.2, 국힘 37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놨는데 이거를 저희 강용석 고성국 이영풍 TV가 3주마다 한 번씩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저희도 조사를 해야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얼마나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심정적으로만 저것들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직접 저희가 하는 조사의 수치를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조사는 지금 리얼미터하고 한 5%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갤럽하고는 10% 이상 차이 나고 리얼미터하고는 한 5%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저희 조사는 방법이 같죠. 똑같이 ARS로 하는 방식이고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니까 그리고 뭐 신뢰 수준도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리고 응답률도 대충 3-4%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얼미터하고 저희 조사는 조사의 방법 시점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 때문에 몇 퍼센트 차이가 난다라고 오차 범위 내니까요. 저 조사와 저희 조사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이제 오차 범위 내인데 물론 오차의 양쪽 끝에 있죠. 근데 갤럽은 아예 저쪽 끝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재명의 지지율이 리얼미터로도 50%가 깨진다. 그러면 아마 저희 조사는 이제 40% 초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 지지율이 어떻게 50%를 넘냐 그러고 있지만 뭐 그런 건 맞습니다. 일단 40대 50대에 확고한 이재명의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2030에서 우리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2030이 훨씬 많다. 이것도 또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건 또 저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 간의 어떤 균형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